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두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서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고요. 지금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 특히 긍정평가가 33%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4월 재보궐선거 있었던 4월 첫째 주, 그때 이후에 더 떨어진 최저치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막 집권 이제 마지막 해를 돌입하긴 했는데 긍정평가가 저렇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쓰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조사 같은 경우 보면 30% 이하인 것도 있었잖아요. 예. 지금도 보면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쭉 이제 물론 아마 지금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뭐 30%대 쭉 안정돼 있지만 네. 그래도 특히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2030 지지율은 보니까 굉장히 악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중요하지만요, 정당 지지율이 더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은 대통령 임기는 이제 끝나가고 있잖아요. 예.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수순이라 볼 수 있는데, 정당이라는 건 이제 미래의 권력을 창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임기 후반기에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같이 하락하는 건 제일 안 좋은 모습이고, 예. 대통령 지지율은 어느 정도 좀 떨어지거나 유지되더라도 정당 지지율은 이제 좀 어찌 보면 좀 올라가는,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 지지율도 좀 하락세고, 예.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인 거라서 이거를 어떻게 좀 만회할 거냐, 특히 정당 지지율을 어떻게 만회할 거냐. 지금 재보궐선거 전부터 이게 역전된 상황인데, 이게 벌써 이렇게 보면 한 달 넘어 2달 가까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고착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새로 뽑힌 송영길 당대표가 이 부분을 아마 가장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현근택 대변인이 더 중요하다고 본 정당 지지율도요.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 못지않게 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의 상승세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한눈에도 보이는데요. 저 부분도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편인데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관계자도 이 부분 갖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이 여론조사 말고 다른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이 뭐 2자로 떨어진대. 예. 이런 데를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민주당보다 낮은 그런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추세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동반해서 하락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지지율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고, 지금 나온 여론조사는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는 조금 더 높죠, 그죠? 네. 그래서 아직은 여기에 보면 레임덕이 고착화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일반적으로 대통령 당선 때 지지율보다 낮아지고, 그리고 정당 지지율과 같이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정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경우는 이제 레임덕이 뭐 고착화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레임덕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레임덕이 네. 고착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지금 이제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보통 다른 대통령들보다 악재가, 대통령 뭐 친인척이라든가 대통령 개인적인 악재가 터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와 달리 정책에 대한 평가가 지금 부정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좀 전에 이제 현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당 지지율을 높이려면 이게 대통령하고 차별을 하고 뭐 이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게 어떤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과 대통령, 정부 여당에 대한 정책에 대한 평가인 것 같거든요.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거는.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여당이든 대통령이든 지지율을 반등할 만한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과 대통령이 이제 차별화를 하기도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지금 야당 입장에선 여당이나 대통령만 걱정할 게 아니라 네. 야당의 지지율, 그리고 야당 내에 지금 대선 주자들이 뭐 2자리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밖에는 있지만
있지만 그래서 야당도 걱정할 게 많기 때문에 뭐 이 지지율은 추세를 보면서 뭐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야 새 지도부의 또 과제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론조사 또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 이번엔 대권 주자에 대한 선호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보시는 것처럼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조금 올랐고요. 윤 전 총장은 지난달에 비해서 2.4%포인트 내린 상황입니다. 격차가 조금 줄어들어서 이제 한 자릿수 격차이긴 한데요. 그래도 저 순위는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좀 비슷하게 가고 있죠. 당분간 좀 비슷하게 네.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한 자릿수 밑으로 좀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윤석열, 이재명 구도 아니냐. 여당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처럼 아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막 30대 중후반까지 갔었는데 사실 본인이 뭘 하는 게 없거든요. 예.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정확치 않아요. 다들 뭐 제3지대 갈지 국민의힘에 들어갈지 아니면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손을 잡을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뭐 정치되는 것 같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본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대선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어찌 보면 본인 스스로 약간 좀 다른 뭐 이렇게 백신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정책적으로 약간 어찌 보면 약간 다른 행보를 보여왔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아마 지지율이 그래도 조금 상승하는 것 같고요. 다른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뭐 제3의 후보들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유의미한 숫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별게 없는데 1위다. 그럼 뭘 하면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까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존재감은 정말 저희가 속된 표현으로 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현 부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정치 행보를 하는 게 없거든요. 예. 뭐 정치 행보뿐만 아니라 공개 행보를 하는 게 없죠. 공식적으로나 공개 행보를 하는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수위권에 이제 지지율이 나온다는 게 예. 이제 야권의 이제 현역 정치인들이 좀 이 부분은 되게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권의 후보일 뿐만 아니라 하는 게 많으세요. 네. 공개 행보, 공식 행보 하는 게 많으시죠. 그리고 뭐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뭐 다 경쟁하면서 하는 게 많으신데 뭐 정세균 전 총리는 아직도 5%뭐 두 자릿수 이렇게 되질 않기 때문에 사실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뭐 이재명 지사와 또 나머지 한 명, 전 총리 중에 누구 한 명이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양강 구도로 가는데 뭐 야당은 사실 지금 당내에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차별화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 문제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정부와 좀 차별화되는 발언을 했었고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결이 다른 발언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걸 어디까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야권 이제 플랫폼을 만들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할 거냐, 텐트를 뭐 형성할 거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뭐 항상 부인하지만 탈당 얘기가 항상 또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지금 계획하는 대로 9월 9일인가요? 그때 후보로 선출이 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뭐 당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데 얼마나 차별화의 시도를 할 거냐. 예. 그리고 지금 반등의 여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의 기회가 없을 텐데 확실한 차별화에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 내지는 이재명 지사한테 밖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기회가 올 텐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시도할 거냐 계속 관심을 보일 텐데요. 뭐 여당이 아무래도 빨리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9월 달에 될 거고 그럼 한 다음 달부터는 진짜 이제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인 행보를 할 수밖에 없고요. 야권은 11월이죠. 그리고 네. 또 여러 가지 뭐 지도부도 선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컨벤션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올해 하반기 이제 다음 달부터는 여야 모두 대선 후보가 네. 가장 이제 중심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정치 지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선 전국을 관리해야 할 여야의 지도부도 앞서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선출이 됐고요. 먼저 민주당 송영길 대표 오늘 첫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 최고위원회의도 주재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저희 당에서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더 강화시키고 국민과 더 소통을 확대해서 우리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정청 간에도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국민의 목소리가 당청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선 레이스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 당시 후보는 굉장히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취임 일성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환을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본인의 개파 찬스 쓰지 않겠다, 개파가 없다라는 것을 레이스 중에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것들이 과연 당 대표 이후에 또 어떤 당의 변화를 가져올지도 관심사입니다. 현근택 대변인께서는 일단 송영길 대표의 당선 예상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민주당 송영길호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대부분 될 거라고 봤죠. 근데 차이가 정말 근소하게 났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게 뭐냐면 다들 세 번째 도전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네 번째 도전입니다. 2004년인가 5년에도 한 번 했었어요. 예. 2016년에도 했었고 2018년에도 했었고 계속 도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도전을 했기 때문에 또 인지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컷오프 됐다가 2등 했다기 때문에 다음 1등 하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대부분 많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차이는 별로 아주 줄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가느냐 아마 제가 보기에 가장 관심은 이제 당청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갈 거냐 그다음에 대권 후보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갈 거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아마 당청 간의 관계에서는 좀 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말씀처럼 선거 과정에도 뭐 러시아 백신도 해야 된다, LTV도 뭐 90%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다른 얘기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보면 결국은 부동산 백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 지지를 올릴 수 없고 당 지지를 올리지 않으면 내년 대선도 어렵다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오늘도 얘기 보면 뭐 실사구시 얘기도 하고 반도체라든지 기후협약이라든지 그동안 안 나왔던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좀 다르게 가겠다라는 얘기고 저는 아마 그런 부분은 청와대도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제 끝나가고 정리하는 국면이고 당 입장에서 내년 대선 후보들을 세우고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청와대가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선거는 결국 당에서 치르는 겁니다. 결국은 당에서 치르게 될 때 그럼 이 지지율을 당 지지를 끌어올리고 후보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거는 결국은 당대표 역할이에요. 그런데 당대표가 말씀처럼 어쨌든 장관을 임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책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정책은 제가 보기에 좀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선거 과정에도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앞으로는 뭐 당청관에 있어서는 당이 주도권을 갖고 또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 또 해결할 걸로 보고요. 앞에 말씀에 이제 연기 문제, 경선 연기 문제가 이제 당내에 어쨌든 나올 수는 있는데 아마 그건 또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룰이기 때문에 뭐 바꿀 때는 그만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후보들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지금 후보군들은 다 뭐 현재 당원 당규대로 9월에 좀 맞춰서 가겠다라는 입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바꾸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 없어 보여요. 내가 지금 어쨌든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이대로 해서는 질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은 못 하겠죠. 그러다 보면 아마 이 대선 관리 제일 중요한 게 시기와 룰입니다. 근데 시기와 룰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나 기존에 하던 게 있으면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급박한 상황이 바뀌었다든지 우리 당 후보가 전혀 뭐 이런 데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대선은 원칙대로 관리하되 정책적인 부분들은 좀 아마 당이 조금 더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제 전당대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최고위원 김용민 초선 의원이 약진을 하면서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워낙 국회에서 초선 강경파 이미지가 강했고 그동안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크게 냈었고 당선 이후에도 비슷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듣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근택 대변인의 또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이제 기사 머리 기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친문 일색 지도부를 피했지만 친문 성공 방정식 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최고위원 5명 중에 3명이 이제 친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수석 최고위원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민주당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민 의원이 뭐 친조국, 친문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김용민 의원이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1차 최고위원 회의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서 발언을 하는 걸 보니까 송영길 대표랑 김용민 수석 최고가 결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민심을 해석하는 거나 이런 게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러니까 어떤 언론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친문에
둘러싸인 그 비문 송영길 대표가 친문 최고위원들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 이제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아까 이제 대선 관리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송영길 대표가 연수원 26기예요. 저희가 이제 연수원 25기인데 그러니까 학생 운동하고 이러시다 시험이 조금 늦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 조금 튀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타일과 그다음에 본인이 해야 할 역할,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역할과 본인의 스타일이 엇박자가 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데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정 부분 지금 말하는 내용, 부동산이라든가 백신 이런 게 좀 더 민심을 받드는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송영길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은 여전히 검찰개혁, 언론개혁 얘기하고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도 정치인은 감내해야 되니까 뭐 지도부가 그걸 권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니까 이 조화를 어떻게 이뤄나갈지. 그러니까 당청 관계에서 지금 뭐 당이 이제 리더십을 갖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도부 내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고 이제 주도권을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당대표가. 근데 지금 그게 과연 조화롭게 잘 될지 이런 네. 부분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일치된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 너무 파열음을 내게 되면 지도부 내 어떤 갈등 구도가 외부로 또 비춰질 수도 있고 이것이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지금 뭐 오늘 첫 회의부터 온도차가 좀 있었다. 사람이 다르니까 온도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규합이 가능할 정도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벌써 5선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그 사이에 또 시장도 한번 했고, 그러니까 정치를 벌써 뭐 한 20년 가까이 이상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 스스로 아까 말씀처럼 개파 없다 이러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게 확고한 분이에요. 네. 본인 보통 평소에도 보면 얘기하는 거 보면. 근데 김영민 의원이 뭐 강경파 아니냐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김영민 의원이 대의원은 꼴찌했어요. 근데 여론조사라든지 당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데서 1등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당신과 민심이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지만 실제로 당원 여론조사나 일반 여론조사에 1위를 한 거 보면 꼭 달리 간다 볼 수는 없고요. 대의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이나 아니면 지역위원장에 임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직력은 약하겠죠. 초선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실 보면 5분 중에 초선 2분, 여성 2분이었어요. 원래 여성은 5위 이하여도 자동 당선이 되거든요. 네. 근데 다 5위 안에 들어왔어요. 여성 2분이. 그다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친문 일색이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마 근데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도 보면 대부분 뭐 3선 한 분 계시지만 초선 재선입니다. 대부분 보면. 그리고 여성 2분 있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나 또 지금 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또 정치 경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당내 이렇게 엇박자가 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근데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대통령이 이제 송영길 대표 축하 인사를 하면서 원팀 얘기를 계속 네. 하셨잖아요. 이제 원팀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부동산 문제, 백신 문제 이제 잘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노영욱 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때문에 이제 서면 질의에 대해서 국회에 답변할 때 보면 그냥 공급 정책, 부동산 정책 그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송영길 대표는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강병원 의원인가요? 거기는 또 뭐 용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원래는 당청 관계의 부지 문제는 당청이 얘기하고 나서 여당 같으면 얘기를 하거든요. 구체적인 부지를. 근데 구체적인 부지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회의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 엇박자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이제 리더십이 있는지 그 당청 관계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는 거는 지금 장관 청문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후보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데 이 중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이게 그냥 정말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하고 계속 임명하는 그런 사례가 아니라 민심을 반영하는 장관 후보자, 장관 청문회를 치러낼 수 있는지 이게 또 시험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요. 오늘 첫 공식 일정이 있었습니다. 비대위에서 어떤 발언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능한 집권 세력의 무면허 난폭 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더 이상의 일방 독주를 멈추고 야당의 소리, 희망을 잃고 답답해하는 국민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울 뿐인 협치 운운 이제 그만하시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백신 문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였만큼은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네,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의 오늘 비대위 발언이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생투쟁을 얘기하면서 다시 원구성 재협상, 특히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작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앞으로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떤 식의 행보를 하겠다라는 것을 조금은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판사 출신이니까 법적인 용어 쓰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세게 나오겠다. 작물을 돌려줘라 이런 얘기하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관습법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어쨌든 법사위는 야당 거니까 니들이 뺏어갔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관습법이라는 게 정착되는지 안 되는지 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김기현 지금 원내대표가 좀 강경 투쟁을 하겠다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뒤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밥 한번 먹자 이랬는데 바쁩니다. 아니면 의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지금은 사실은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이 당대표가 없는 상황이죠. 요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나가고 나서 꽤 오랫동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원내대표가 당대표 격이에요. 지금 과거로 치면 이제 영수회담을 하는 거거든요. 1대1로. 근데 뭐 이제 의제가 안 됐다, 뭐 바쁘다는 건 제가 보기에 약간 핑계인 것 같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박영준 시장 갔다가 사면 얘기했다가 네. 괜히 이제 손해봤잖아요. 오히려. 네. 사면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 나와서 사면 얘기했다 했는데 그게 이제 역효과를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괜히 갔다가 욕만 먹기 싫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응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항상 협치 얘기하고 왜 안 만나주냐 얘기하고 예전에 황교안 대표도 보면 왜 1대1로 안 만나냐 여러 사람 만나기 싫다 이랬기 때문에 일단은 오찬제를 거절한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만큼 아마 좀 이번에는 강경하게 하겠다. 법사위원장 반드시 찾아오겠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나갈 필요는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밥을 먹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찬을 거절했다. 본인은 이제 완곡하게 거절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의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당선되고 나서 다음 날 전화를 해서 금요일 날 얘기를 해서 월요일 날 밥 먹자고 했다고 하거든요. 예. 금요일 날 전화해서 뭐 이게 며칠 여유를 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그냥 없어요. 편하게 가서 먹으면 아니, 안 되나요? 편안하게 아니, 뭐 가서 3일, 밥을 먹으면 4일 여유 두면은 여유 있고 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원내 대표기 때문에 예. 지금 원내 대표는 원내 이제 부대표 대표단을 선임하고 그다음에 의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야당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실 영수회담 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럼 가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죠. 그러려면 이제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정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게 다 정리가 돼야지 그냥 가서 밥만 먹는 건 뭐 들러리 서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뭐 여야정 상설 협의체 뭐 이런 거 만들고 했지만 제대로 가동시킨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김기현 이제 원내대표는 사실 우리 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지금 재판도 하고 있죠. 예. 여러 사람 거기에서 피해자잖아요. 근데 이분이 말을 하는 거는 어떤 말을 하든 정제되고 청와대 가서 발언을 할 때는 원내대표지만 당 대표의 직무대행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조심스러우니까 저도 성품을 알지만 아주 완곡하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기분 상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밥을 먹는 거 아주 자주 먹는 사이면 자연스럽게 자주 가서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아주 드문데 가서 예.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야당의 탓으로 하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영수회담을 했고 얼마나 협치했는지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건 야당의 이거는 이제 전가할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일정 부분 여당이 그리고 청와대가 얼마나 진정성을 보였었느냐 이게 더 국민들이 볼 때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작게 한마디만 반박하면요. 그럴 거면 만약에 금요일 날 전화해서 월요일 날이면 좀 연기하자, 좀 미루자, 수요일 날 하든지 목요일 날 하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의제가 없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복잡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회담을 안 하냐 매일. 1대1로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매일 그랬거든요. 그럼 만나자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아유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의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정치를 어떻게 하죠? 아니, 근데 사실은 만나서 얘기하기 되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를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사실은 어찌 보면 이철이 정무수석이 들어가니까 지난번에 당선자들도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협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아니 한 번만 안 만나면 두 번 만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만나자고 했는데 의제가 사전에 얘기가 안 됐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안 만나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제 저분이 좀 큰 정치를 하려나 이런 생각 안 들 수가 없죠. 예. 아니 좀 전에 현 부대변인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당청 관계에서 당이 중심이 된다며요. 그러면 이제 송영길 대표를 만나고 이제 윤호중 그 원내 대표를 만나서 이제 상임위원장 이 부분도 결정을 해야지. 대통령이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당이나 원내 대표나 당 대표한테 어떻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지금 입장이 당이랑 청와대랑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은데 그럼 이 야당 원내 대표가 당과 청와대가 일정 부분 조율이 되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가서 우리가 얘기해봤자 당은 다른 얘기한다, 청와대는 다른 얘기한다 이러면 어떻게 그게 집행이 되겠어요? 말씀 잘 하셨는데 대통령한테 법사위원장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책 부분이라는 건 국회에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랑 신임 이제 원내대표 된 사람과 대통령 만나가지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하겠습니까? 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자가 이제 대화도 하는구나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네. 그걸 굳이 조건을 걸고 시간이 촉박하고 의제가 안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 이유가 많아요. 아니, 근데 그리고 결국은 만나기 싫다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얘기죠. 제가 꼭 한마디만 할게요. 경청 중요하죠. 소통 중요하고 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이 경청하거나 소통하고 나서 수용해서 집행한 적이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 회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앞으로 계속 안 만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죠. 일정 부분 정리가 되고 나면 만나겠다는 취지지 앞으로 네. 절대 안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전혀 없잖아요. 여야 기사에. 지도부도 지금 허니문 기간 없이 뭔가 이렇게 신경전이 오가는 것 같은데 오늘 두 분 말씀이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갖고요. 더 준비한 얘기를 못 나눌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상근 부대변인과 이두화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